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 강의 교수 김경옥입니다. 원래는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얘기를 나눌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홍릉수목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홍릉수목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고 또 그 서울 중심지에 있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저보다도 홍릉수목원에 더 익숙하고 더 친근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릉수목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홍릉수목원과 아주 연이 깊었던 어느 일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존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가 되겠죠. 그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한국,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겠죠. 조선에 와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41살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신 어느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홍릉수목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선 그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홍릉수목원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홍릉수목원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깐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홍릉수목원과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아사카와 타쿠미라는 그런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일본인의 이름이 아사카와 타쿠미라고 발음을 해요. 요거는 이제 한국어로 한자를 읽으면 얕을천에 내천자, 그래서 천천이 되는 거죠. 천천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타쿠미, 이거는 이제 공교할 교자라고 알고 있는데, 뭐 아주 재주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공교하다 할 때 쓰는 그런 한자죠. 그래서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천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로 일본식 발음으로 이름을 읽으면 아사카와 타쿠미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홍릉수목원과 아사카와 다쿠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홍릉수목원이라는 지도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목은 홍릉수목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홍릉수목원이라는 글자가 표기된 것이 없죠. 여기 홍릉갈비는 있네요. 근데 홍릉수목원이라고 표기된 곳이 없는데 바로 이 홍릉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가시면 아마 홍릉수목원으로 이제 요 안에 있기 때문에 홍릉수목원에 가실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외국어 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경희대학교, 요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청량리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1호선 청량리역에서 내리셔서 걸어가실 수도 있고, 아무튼 요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릉수목원에 잠깐 들러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홍릉수목원의 내부 전경이 보이는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쵸?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이 44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여러분들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조금 비교해 가면서 찾아보니까 면적이 44만 제곱미터 정도면 축구장의 한 60배 정도? 축구장 크기 한 60배 정도 된대요. 이 전체 면적이 축구장의 한 60배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그 크기겠죠.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수목원 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그 수목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산공학연구동, 본관, 무슨 또 산림정책연구동, 산림과학관, 뭐 국립나무병원 이런 곳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홍릉수목원은 그 한국의 식물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관찰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무슨 나무 굉장히 그 우리 귀에 생소한 나무 이름들도 굉장히 많아요. 꼬리 진달래, 뭐 섬계 야광나무, 또 무슨 여기 금강소나무, 여러 가지 이런 그 이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나 식물들을 여기에서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수목원은 넓은 지대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둘레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루트의 둘레길이 있는데 천년의 숲길, 또 황후의 길, 숲속 여행길, 천장마루길, 문배나무길 해서 5종류, 5가지의 이런 둘레길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릉의 어떤 여러 가지 축구장에 뭐 60배 정도 크기라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전 정보를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홍릉수목원을 방문을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홍릉수목원에 대해서 잘 즐기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사진은 홍릉수목원 입구와 그 내부를 찍은 사진인데요. 뭐 3장밖에 안 되죠. 홍릉수목원은 사계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 블로거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방문하시기 전에 사전 정보나 미리 훑어보기를 하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잘 찍은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사진들 가운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또 이렇게 산림과학관이 있습니다. 또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의 장소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을 올렸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그 사진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마치 사진 작가들이 찍은 것처럼 그런 물론 뭐 사진 작가 블로거들 중에는 훌륭하신 사진 작가분들도 여럿 계시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감상하기에 충분한 그런 훌륭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릉 수목원 내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걸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홍릉수목원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1900년대 초반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 PPT 자료에 보시면 1913년에 임업시험소 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임업시험소가 출범할 당시의 사진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청량리 임업시험소 옛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청량리로 옮기기 전에는 북아현동에 있던 북아현동의 임업시험소가 이제 출범이 되는데, 요건 이제 청량리의 모습이 옛 모습이에요.
사진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 옆에 사진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 옆에 사진은 제가 그 일본 자료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 조선 총독부 산림부 내에 있는 조선산림회라고 되어 있죠. 그 전경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사진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일본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본 자료 중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선산림회 전전이라고 하면 여기 전전 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전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전이라고 하면 한국전쟁의 전, 한국전쟁의 후,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전전, 전후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일본의 전쟁은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얘기해요. 그래서 1945년이 그 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전이라 하면 1945년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 전후라 하면 1945년 이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전 조선이라고 하면 1945년 이전에 그 조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통치 시대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13년에 임업시험소가 출범이 되어서 임업시험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때는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 때죠. 그러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임업하고 관련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리를 한 기록이 없느냐? 절대 아니죠. 아주 많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 세종 때 농사기술 전반에 관한 그런 어떤 체험담 이런 거,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의 체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기록을 해놓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농사라든지 임업이라든지 뭐 산촌의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또 숙종 때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 라는 책도 있고 또 정조 때에도 있죠. 유명한 정약용에 지은 그 목민심서도 있고 또 경세유표도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농촌의 경제 그 다음에 산촌 경제 뭐 임업기술 임업기술이 아주 뛰어나다. 뭐 이런 그 뛰어난 그런 식견이 실려 있는 그 당시에 농촌민, 그다음 산촌민들에 대한 아주 훌륭한 계몽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몽서는 이런 책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아주 귀하게 그 존중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조선시대까지도, 이게 그 조선 내에서도 이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고, 관리와 그런 그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힘쓴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기록에 의하면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죠? 그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소유가 아니었죠. 우리가 그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무주공산이라는 말은 주인이 없는 그런 산들을 뜻하는데 누구인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옛날에 그 땔감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목재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그 뭐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산에서 나무를 취해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그 무주공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냐면 1910년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한반도의 그 산림 자원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이제 일본이 펼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조선 시대에서 실시해 오던 산림의 공용제도 이게 바로 이제 그다음에 사유되는 그 금지제도, 사유금지제도 이게 다 이제 무주공산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제도들을 폐지를 하죠. 폐지를 하고 산림의 소유를 딱 구분을 해서 특히 이제 국유지와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토지와 그 다음에 사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임야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두고 나라가 소유하는 국유림하고 민간인이 소유하는 민유림의 그 경계를 아주 확정을 짓고 그랬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여러분들 혹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그런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인식을 하면 되냐면 조선의 자원을 약탈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으로 세운 만든 그런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이제 그 한국의 토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나눠주거나 되팔거나 하는 식으로 한국의 자원들을 많이 빼앗는 그런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원래는 뭐 회사라고는 하지만 조선의 땅 아니면 그 땅의 뭐 농업 뭐 이런 것들을 개간이나 농업 발전을 돕는다는 그런 명분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뺏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먼저 이렇게 토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토지들을 일본인 지주가 차지하도록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일본인들이 소유하도록 그 다음에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이런 그 회사도 만들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좀 애석하고 억울하지만 예전에 조선 정부가 또 왕실이 그런 소유했던 많은 농토나 숲, 산지 이런 것들이 조선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고 조선 총독부는 이 땅을 다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랬던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당시의 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추정을 해 보더라도 일본에 의해서 임업시험장이 운영이 되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자원은 거의 대부분 일본을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뭐 임업시험장을 우리나라의 그 벌거숭이산 뭐 이런 산들을 개간하고 그 녹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임업사업 시험소를 출범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창출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일본이 활용하기 위해서 임업시험소도 출범을 하고 한 거죠. 그쵸? 자, 좀 안타깝고 애석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뭐 다시는 이런 이거는 뭐 식민지 지배 통치 이런 건 인류가 반성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도 명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 지금도 일본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유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게 이제 한국 쪽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너무 매달리는 거는 진취적이지 않다. 잊을 건 있고 빨리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근데 글쎄요, 과거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상태에서 미래가 설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1919년에 북아현동에서 청량리 홍릉으로 이 임업시험소가 이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명성황후의 사진이 보이죠?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글쎄 명성황후에 대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의 조선 궁궐 안에서
궁궐 안에서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 명성황후가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뭐 이야기를 통해서도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 홍릉이라는 능호가 명성황후의 능이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 청량리에 그 능을 세웠죠. 능을 마련을 하고 있다가 고종이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고종과 함께 남양주군으로 이제 그 옮겨지면서 이 홍릉 명성황후의 능이 있던 자리로 이제 이 임업시험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명성황후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글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래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명성황후가 어떻게 시해가 됐는지. 여기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그 사진보다는 이 그림을 갖다 소개를 한 이유가 사진은 지금도 뭐 원래 우리가 명성황후로 알고 있던 그 사진은 사실은 그 궁녀의 사진이다. 명성황후가 피신을 하기 위해서 궁녀를 그 명성황후로 위장을 하죠. 이제 분장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궁녀의 사진이 이제 그 명성황후의 사진으로 오인을 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설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 명성황후의 진짜 사진은 이거다라고 이제 추적을 해서 명성황후의 사진이라고 자료 제시를 한 그런 사진들도 있는데, 글쎄 명확하게 어떤 게 명성황후의 진짜 사진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글쎄 뭐 학자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또 그 명성황후와 고종, 또 명성황후와 일본, 그때 당시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 뭐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그 명성황후의 사진 옆에 영휘원이라는 곳과 숭인원이라는 그 곳에 사진이 있어요. 그쵸? 제가 이 사진을 갖다 놓은 이유는 그 청량리에 있는 홍릉 수목원 주변에도 고종과 관계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와 관계된 그런 주요 인물들의 능이 아직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PPT 자료에서 홍릉 수목원의 그 가는 길을 한번 보셨죠? 청량리역에서 홍릉 수목원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의 홍릉 수목원에 다다랐을 때 오른쪽에 그 영희원과 숭인원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 영희원은 고종의 후궁이죠. 고종의 후궁인,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궁으로 들어왔던 엄씨라는, 나중에 이제 순헌황귀비라고 이제 호를 받았지만 그 엄씨라는 사람의 그분의 묘예요. 그래서 이 엄씨는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서 이제 그 시해가 된 후에 고종의 총애를 아주 많이 사랑을 받으면서 아건 파천 때는 고종을 모시고 러시아의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영친왕을 낳죠. 그 엄씨가 영친왕을 낳아서 정식으로 황귀비의 책봉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씨는 신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숙명여학교라든지 이런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그 뭐 기부를 하거나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근대의 어떤 사학에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릉 수목원에 가기 바로 이제 도착하기 전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 영휘원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영휘원에는 숭인원이라는 묘도 같이, 여기 지금 그 묘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인가요? 왼쪽에 영휘원이 자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숭인원이 있는데, 이 숭인원은
영친왕의 큰아들 이진의 묘라고 합니다. 이진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순종이 이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할머니가 이제 이진의 할머니가 순왕 황귀비인 엄씨죠. 그 엄씨 옆에 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가 있는 곳이 이제 숭인원인데, 홍릉수목원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숭인원이 이렇게, 영희원, 숭인원이 있는데, 요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숭인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영희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넓지는 않아요.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들러서 이 역사를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져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고종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랬었고 또 그 뒤에 또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제강점기라는 상황 속에서 조선에서의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하에 벌어진 그들의 잔악행위라든지 명성황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아사가와 다쿠미라는 일본인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일본,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일본인들과는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길래 아직까지도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또 한국인들의 그런 기억 속에 남기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 자료를 한 장 빼먹을 뻔했네요. 이게 홍릉의 유래에 대해서, 홍릉수목원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인데, 이 홍릉수목원의 유래 마지막 부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922년에 임업시험소가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되고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일제강점 하에 임업시험장이 운영이 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1945년에 조선 임업시험장으로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임업시험장이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04년에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홍릉수목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홍릉수목원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 홍릉수목원과 인연이 아주 깊은 아사카와 다쿠미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